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용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역 간 불균형 문제, 더 나아가서 지방 소멸 우려 관련된 얘기도 많이 듣고 계실 텐데요. 최근에 관련해서 제도 변화라든가 또 예산 배정이라든가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지방재정 그리고 또 행정 분야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신데요. 한국지방재정공제 이인재 이사장님 모시고 관련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지방재정공제의 이사장 지금 맡으신 지는 이제 거의 한 1년 돼갑니다. 네, 예. 그러시군요. 예.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지방재정공제 저도 이번에 이렇게 이 대담을 앞두고 좀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것이구나 새삼스럽게 확인이 됐습니다만 시청자분들에게 지방재정공제가 어떤 데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지방재정공제가 생각보다는 우리 국민들께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방재정과 공제라는 두 단어 속에 다 들어있는데요. 저희들의 구성 회원은 지방자치단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한 공공기관들입니다. 예. 그 기관들끼리 서로 그 상호 부조하는 그런 그 조직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청사가 재난 때문에 무너졌다든지 하면 너무나 큰 재정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서로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자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공제라는 부분이 거기서 나온 것이고 공제를 또 보험이라는 단어까지 합쳐서 보면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제 보험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그 임무를 지방재정 발전이라는 임무를 맡고 있는데요. 이 조직도에서 보면 공제사업본부 그렇습니다. 예, 예. 경영혁신본부는 천상 어느 조직이나 가지고 있는 경영전략, 조직 인사 부분이고요. 네. 공제사업본부는 제가 말씀드린 소위 자치단체들 간의 공제사업을 보험이라는 기제를 통해서 영위하는 것이고 일정한 수입이 생기면 자산운용 사업으로 수익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네. 지방회계통계센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과 관련된 회계, 통계, 계약 이런 전문 분야가 조금 교육이 좀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컨설팅도 필요하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지적인 재산을 지원하는 분야이고 오개광고센터는 저희들이 오개광고 이제 바깥에 있는 광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법을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데 한국 오개광고센터에서는 우리가 올림픽 대회 같은 데 가면 큰 입간판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부터 기금 수입을 얻어서 우리나라 그 국제 행사에도 도움을 주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그 건전한 광고 문화를 개선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모두에 말씀 주신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이라는 것은 지역상생이라는 게 수도권과 지방 간의 상생을 말하는 거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이 지금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고 인구 감소의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응하자는 기금인데요. 네. 이런 업무들을 다 합쳐서 저희 지방재정공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제 규모, 공제 운용 규모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규모라고 하면 일단 회원 기관들이 한 397개 정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공제 보험 회비가 한 1년에 한 7천억 정도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제 소위 보험료를 지급한다라는 게 한 5, 6천 정도 나가고 그 조금씩 수익이 남는 것은 모아서 저희들이 이제 자산 운용을 해서 네. 한 1조 원 정도를 이렇게 자산 운용을 하고 있고
운용된 자산들의 많은 부분을 그 회원들한테 또 환원시키는 데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계속 이제 뭐 그 규모도 늘어나는 추세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행정 재정 분야 전문가신데 구체적으로는 2018년에 1단계 재정분권 때 이제 큰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재정분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금 그 선진국의 예를 보면 네. 지방자치가 활성화된 나라일수록 그 국가 경쟁력이 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를 많이 그 확대하고 있는데 그 지방자치를 두 가지로 나눠보면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이 있습니다. 자치분권은 국가의 기능과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기는 것을 얘기하고 네. 재정분권은 국가의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걸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세의 포션을 줄이고 지방세를 늘리는 것이죠. 그러면 지방에서 지방세를 기초로 해서 재정 규모가 커진 걸 가지고 살림살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재정분권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 자치분권이 활성화되면서 또 재정분권이 뒷받침을 해줘야 진정한 지방정부가 그렇군요. 활성화되기 네. 때문에 오래전부터 시도했던 건데 이번 정부에서 1, 2단계를 좀 성공적으로 끝냈는데 처음에 좀 어려운 것이었지만은 이 국세가 지방세하고 비교했을 때 과거에는 8대2 정도 됐어요. 네. 근데 지금 한 7대3을 목표로 해서 지방세 규모를 30%까지 올리자라는 차원에서 일단 거의 이제 거기까지 육박돼 있는데 1단계 할 때 결국은 그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지방 소비세로 일부를 넘기면서 그걸 지방세화한 거죠. 네. 그래서 1, 2단계 총 그 성과를 보면 알기 쉽게 얘기해서 약 한 5.4조의 순확충을 지방에서 했다. 다시 말해서 국세의 5.4조가 지방세로 넘어가서 지방세의 살림살이를 키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지방재정 관련 이슈를 보면 결국 지역 균형 발전과 이렇게 뭐 괴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방재정공제가 많이 고민하고 역할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재정 분권을 하다 보면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이 돼서 지방세의 이제 포션이 규모가 커지게 되면 결국 잘 예측할 수 있다시피 서울 같은 수도권에서는 훨씬 더 많아지죠. 네. 그렇게 되면은 지방에서는 열악한 지방에서는 결국은 빈익빈 부익부를 또 겪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부분을 일부 출연해서 열악한 지방하고 상생하자는 차원에서 상생발전기금 같은 것을 가지고 균형발전이라는 그 이념을 실현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상생발전기금이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저희들 회원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걸 위탁 운영을 시킨 거고요. 네. 여기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는 서울시도 들어가 있고 경기도도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생발전기금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는 여전히 인구가 감소하고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소멸하는 지방을 살리자는 대형 기금을 이번에 1조씩 금년부터 10년간 할 거고요. 그리고도 또 하나는 뭐냐면은 단일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구상하면 시너지 효과가 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강력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예컨대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라고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 정도가 합쳐서 큰 프로젝트를 해야 수도권에 버금가는 큰 메가 프로젝트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초강력 협력 사업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 관련해서 좀 더 여쭤보면 1조 원씩 10년간인데요. 그러면은 공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에서 지금 작년에 지정했던 89개 그 인구 감소 위기 지역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 지원하는 것이 이 1차 목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짜서 또 그거를 시드머니로 해서 큰 프로젝트를 가져올수록 아마도 유리한 재정 지원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397곳이던가요? 네. 거기 중에 89곳이 지금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된 거죠. 그럼 그 부분이 이제 우선 지원 대상이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397개는 243개 지방자치단체 플러스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는 기관까지 공공기관까지 들어있는. 합쳐서 그렇군요. 말하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243개는 잘 아시다시피 17개 이제 광역시 예. 도가 있고 226개의 시군구가 있으니까 주로 226개의 시군구에 이제 중에서 89개가 해당되는 것이고 17개 시도에서도 일부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공제에서 큰 이벤트가 하나 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달 출범한 지방투자분석센터, 영어로는 로맥이라고 하던데, 아까 간단히 설명이 있으셨습니다만은 그 지방투자분석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저희 지방재정공제의 법상 그 임무가 뭐냐면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재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인데 지방에서 큰 규모의 재정 사업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게 정말로 타당한 것인지 그거를 경제성과 정책적 측면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네. 이 사업은 안 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 사업은 이러이러해서 타당하니 추진해도 되겠습니다라고 소위 그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그 법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규모가 지방 투자 사업의 규모가 총 500억 이상의 규모일 경우만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게 이제 지방 재정 건전성에 이바지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임무를 맡게 된 겁니다. 500억 이상 주로 SOC 관련된 주로 그렇죠. 예. 사업이겠네요. 네, 청사나 산업단지나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예. 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시지만 또 이 그 자치단체 지방재정공제회에서도 이제 그 부분을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일반 국민들도 체감할 수 있는 게 시민안전보험인가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공제 사업인 거죠?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공제 출범 당시 저희들의 그 주축인 사업은 결국은 공제 보험이었습니다. 네. 자치단체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 보험료를 지불을 해서 그걸 헤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네. 국민 체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보험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치단체의 회원이 누굽니까? 결국 주민들 아닙니까? 주민들이죠. 예. 그리고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회원은 전체 국민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희들이 내놓은 보험 상품을 원래는 그 회원들이 이런 상품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건데 시민안전보험이 네. 저희들이 1917년도에 만들었습니다만은 예컨대 19년도부터 생긴 코로나에서 사망자도 2017년부터 있고 2019년 19년도 네. 코로나가 생겼고요. 또 금년부터는 또 그 상품들이 좀 더 늘어나고 있는데 뭐냐면은 예컨대 이제 백신을 맞았을 때 과민 반응을 보인다고 했을 때 아나필락시스 증후군 진단비를 제공한다든지 실버촌에서 사고 났을 때 치료비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을 토탈해서 합쳐서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상품이 된 것입니다. 네. 그게 이제 어떤 일반 보험회사에서는 취급하기 어렵고 수익이 안 나는 분야인데 저희들은 어차피 수익기관이 아니고 회원들의 공개 사업을 도와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회원들이 요구하는 상품을 개발해서 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직접 자기 주머니로 저 보험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체감할 수 있어서 자치단체에서 관심이 매우 높고 지금도 회원이 계속 증가일 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입을 해야 혜택을 보는 건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인구 규모와 자기들의 이제 특약 사항에 따라서 보험료를 자치단체에서 지불하는 거죠. 아, 그런 거군요. 야, 그러니까 시민들은 일단 세금을 내고 받고 있는 뭐 혜택 중에 하나네요. 네. 지난 1년 가까이 지방재정 공제를 이끌어오고 계시는데 물론 아까 뭐 설명하신 것 또 뭐 제 질문 속에서도 나타납니다만은 가장 그래도 큰 성과라고 이렇게 돌이켜 볼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지금 지방 정부의 기능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네. 지금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럼 지방 정부의 기능이 커지면은 저희들 역할도 커집니다. 네. 다시 말해서 조직도 커지고 사업도 커집니다. 그리고 인력도 지난 연말에 35명이나 신규 채용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조직의 어떤 경영 방침도 환경 변화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되겠다 싶어서 예. 작년 연말에 2030년, 2030
경영 방침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지역 경영을 선도하는 세계적 지방재정 전문기관 그랬거든요. 왜 네. 세계적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저희 지방재정공제회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지방재정 유일한 전문기관입니다. 네. 근데 국가에서 유일한 지방재정 전문기관이면 결국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역량을 키워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세계적이라는 비전을 세웠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요즘 대세인 ESG 경영을 저희 조직 경영 철학에 반영을 했습니다. 특히나 ESG 중에서 소셜 부분에 저는 이제 책임을 갖고 있는데요.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거는 사회적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자치단체가 1차적 회원이고 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국민들이 2차적 회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은 뭔가 회원들한테 저희들이 가진 수익금을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사회적 공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할 때 많은 자원봉사들이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 자원봉사센터에다가 1,000만 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지원했고 또 그 초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 안전 키트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찾아가는 안전 체험 교실을 저희 돈으로 전문가들 구성해서 찾아가서 지원하고 있고 물론 당연히 소외된 이웃들을 후원하는 것은 당연히 계속하고 있고 해서 사회 공헌 활동을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ESG 경영 철학에 의거해서 저는 많이 확장을 했습니다. 소외된 분야라고 표현하셨듯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지원 그리고 광주 그 아파트 붕괴처럼 이렇게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까지 그런 부분들 ESG 경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 지방 재정과 사회적 자본 이런 또 책자도 발간하셨던데요. 역시나 행정가로서 또 그 역할을 많이 하셨지만 이 책으로 또 지방 분권과 사회적 자본 강조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지방 재정과 사회적 자본이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을 제가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의 그 법적인 임무가 지방 재정의 건전성 그리고 지방 재정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지방 재정이 건전해지려면 첫째로 재정 분권에 의해서 재정 규모가 커져야 되겠죠. 그다음에 주어진 규모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 투자 분석 센터를 개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지방 재정이 계속해서 확대의 일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세계적으로 그 기후 변화에 의해서 코로나 같은 사태, 국제적 난제가 생기고 있고 또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살펴보더라도 고령화되고 있고 출산율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복지 재정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이나 상당히 힘들 텐데 그러면 주어진 재정을 가지고 얼마만큼 그 효과성을 높일 것이냐의 세 번째 이슈가 사회적 자본입니다. 사회적 자본이라 하는 것은 개인의 자산이 아니고 사회적이라는 것을 포커스를 맞춰보면 사회 활동할 때, 즉 공동체 활동을 할 때 개인과 개인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믿으면 그리고 내가 도와주면 당신도 나를 도와줄 거라는 호혜성 규범 같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상호 부조의 정신. 그렇죠. 서로 이게 그 공동체가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총칭해서 그 무형적 자산이라고 하면서 그걸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회적 자본이 결국은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특히나 그 하버드 대학교 퍼트남 교수가 비슷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태리가 1970년대에 지방자치제도를 실시를 했는데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20년이 지나 보니까 남쪽과 북쪽 간에 지방재정 성과가 틀리고 또 경제발전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추적해서 조사해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 주민들 간의 신뢰나 호혜성 규범이나 그 소위 그런 사회적 자본의 차이가 있다는 걸 밝혀낸 거예요. 그러면 같은 재정 규모라도 사회적 자본이 훌륭한 지방자치단체는 그 효과성이 높을 것이고 서로 불신하고 부패하고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래도 낭비되는 요소가 많겠죠. 그래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이념을 또는 가치를 제고시키는 게 지방재정 건전성하고 합치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근 1년 동안 지방재정 전문가들과 지방재정과 사회적 자본 포럼을 운영했고
거기서 연구하고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이 책자를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럼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같이 만든 책자. 그렇습니다. 예, 이게 책자로 그칠 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또 그렇습니다. 공제 차원에서도 그렇고 구현이 많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올해 지방재정 관련해서 또 의미 있는 학술 행사가 최초로 열린다고 하던데요.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죠. 저희들이 그 학술 행사를 이제 1회인데요. 제가 론칭을 하고자 하는데 제 1회 지방재정 국제 컨퍼런스 네. 트리엔날레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3년마다 하겠다는 3년마다 얘기죠. 하겠다. 그리고 예. 국제 컨퍼런스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비전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지방재정 전문 기관임을 이제 자리매김하고 싶어서 네. 그 국제 저명 교수라든지 외교관 또 국제기구 그다음에 지방재정 전문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이제 학술 토론회를 할 것인데요. 예. 이제 그래야만 저희들이 결국은 이제 선진국의 지방재정 관련된 제도도 도입을 하고 네. 그래서 또 역량도 키우고 아울러서 저희들은 사실상 선진국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게 동남아시아 같은 아세안 국가들도 초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지방재정 제도의 니즈를 저희들이 도와줄 수도 있고 전수하고 예. 예. 또는 MOU 같은 거 해서 협력할 수도 있고 해서 네. 저희들이 하여튼 앞으로 그 비전이 세계적인 지방재정 전문 기관이기 때문에 이번에 국제적 행사를 한번 해보자라는 네. 차원에서 9월 내지 10월 네. 예, 그때는 그렇게 뭐 코로나 상황이 종료가 되겠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 소멸 위기 시대에 공제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35명이나 채용하셨으니까 상당히 이 일자리 창출에도 많이 기여를 하셨는데 전체 직원이 지금 얼마나 되는 거죠? 173명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오늘 이렇게 보시고 지방재정 공제를 몰랐는데 입사하고 싶은 분들도 생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방재정 공제 역할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한 말씀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기본에 충실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주어진 임무가 지방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이바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역량을 키워야 되겠다. 역량을 키워야 회원들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가져서 계속해서 역량을 키워나갈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2차적인 회원은 결국은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저희들이 회원 지원 사업을 떠나서 그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이 기본에 충실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앞서 이인재 이사장의 말씀 중에 이태리 이렇게 사례가 있었습니다만은 남북 간의 그 균형적인 발전, 우리나라는 그런 시행착오를 이렇게 최소화하는데 이런 지방재정 공제라든가 관련 기관들, 정부가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슈 앤 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